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향기 인문학센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이사주단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 역사 속의 용인 여성입니다. 용인을 살다 간 빛나는 여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까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용인 여성 개관과 또 조선시대의 용인 여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근현대의 용인 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 여성에 대해서 좀 개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조선시대 용인 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을 한 지가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 속에 남성 인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 반면 뚜렷한 족적을 남긴 용인 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게 바로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 90년대까지도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면에 나서는 그런 여성들은 그때까지도 많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여성 쿼터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을 정치권에 입문시키려는 노력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진척이 돼서 여성 인물들의 정치 진출도 활발하고 또 사회 각 분야의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의 교육이 또 높아지고 그런 데 따른 사회 분위기가 변한 데 따른 것이고 또 양성평등 사상이 진척된 데 따른 것이겠죠. 그렇지만 양성평등이 많이 발전하고 진척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남녀 차별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조선시대의 그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용인의 여성 중에서 우리가 빛나는 혁혁한 공을 남긴 그런 여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드러냈던 그런 여성들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려, 효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용인의 사례를 들기 전에 일반적인 조선시대 연려, 효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이래로 충효는 남녀를 불문한 중요한 실천 덕목이었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열리면서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 됩니다. 통치 이념이 됩니다. 그때 성리학적 규범인 삼강, 이거는 조선의 통치 체제를 지탱하는 기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삼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뜻은 임금은 신하의 별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다. 별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 총괄, 법도, 본보기, 책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하는 임금을, 아들은 아버지를, 아내는 남편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맹목적인 종속성과 무조건적인 상하 수직 개념, 또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윤리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과 관련한 그 부의부강을 떼어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날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가혹한 비인간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부장제 하에 남존 여비에 입각한 남편의 절대적 권위를 반영하는 그런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어미는 지아비를 위해서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정절을 지켜야 하는 강력한 규범인데요. 이것은 여성의 인생 전체를 올가매는 족쇄로 작용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이제 먼저 돌아가실 경우에 재혼이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또 자결하는 여성에게 포상을 했고 연려문을 세워주면서 장려를 했습니다. 자, 연려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정착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국가적 차원에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또 그것이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에도 삼강행실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에 이제 효자, 충신, 연려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어떤 도덕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종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연려도를 별도로 간행을 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효자와 연려를 찾아내서 정려문과 비각을 세우면서 또 그 자녀들한테 벼슬을 주는 등 장려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소학을 또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이것을 뭐 언문으로 번역해서 특히 어린이와 또 여자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여자의 정절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세뇌가 되다시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중화 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연려문 같은 경우는요, 경국대전에도 뭐 충신이나 효자, 연려 등한테는 예, 정문을 세워줘라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이나 또 역을 감면해줘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남녀의 신분 여하를 떠나서 또 효행과 또 열행이 있으면 효자, 효부, 연려로 표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실상은 또 그렇지 않죠. 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효를 실천을 했다 그래서 과연 또 이 사람들한테 뭐 정문이 세워지고 했을까? 그것은 이따가 용인 여성의 뭐 양반댁 여성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연려한테 뭐 상을 주는 뭐 연려문을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포상 제도는 이제 여성들한테 심리적 압박 기제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려로 상신할 때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 담겼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부모 공양 또 자식을 잘 키워서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몸이 정말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평생 받들어 모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또 남편이나 시부모가 병환이 나셨을 때 또 손가락을 절단해서 피를 먹이거나 심지어는 뭐 또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먹이기도 하고 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까지 결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난 여성들은 실제로 얼마나 죽음, 자결이라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적인 압박이고 자살 방조 또 조장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또 지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선의 여성들이 이런 정절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15세 이 정도면은 이제 혼인들을 다 했죠. 근데 뭐 이 사례가 있어요. 16세에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혼인하고 곧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지금은 중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데 이 소녀가 남편의 뒤를 따라서 자결을 합니다. 이런 또 열부의 사례도 남아 있고요. 우리가 조선 시대의 여성 지식인, 여성 경제학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규합총서라는 책을 지은 그 빙어각 이씨 이분도 남편 서유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연려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용인의 경우에 그 순응한 씨 여성은 양반이었음에도 상신이 이제 계속 미뤄지다가 마을의 어떤 큰 경사를 계기로 해서 예, 상신이 되는 뒤늦게 상신이 되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용인에 전해지는 연려와 효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인영 선생이 지은 효제 충신의 고장 용인 삼강 행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용인 지역에 전해지는 그 효부 열부 등을 조사를 하셨는데요. 27명의 효부 열부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효열비라든가 효부비, 뭐 효열비가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조선시대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도 그때 세워진 이러한 효열비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습이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90년대 들어서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뭐 따라서 자결하는 이런 경우는 없죠. 주로 이제 효부 뭐 이런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배의 처라고 하는 온양정 씨의 연려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호란을 당했을 때 적군이 오자 이제 몸이 더럽혀질까봐 두려워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정려문이 내려졌어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또 청주 한씨의 연려문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남편이 위급해지니까 이제 다양하게 간병을 하죠. 또 단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이제 뭐 회생을 시키고자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부인은 또 자책을 합니다. 아이까지 낳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자책감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질책을 하면서 부근의 뒤를 따라 순절했다. 이렇게 이제 연려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남양홍 씨 열부 정려문이 있는데 이분은 그 남편이 죽자 남편의 장례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기 하루 전날 자신도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남편과 함께 같이 묘에 묻히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효열부 홍씨 같은 경우는 파상풍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일 때 파상풍에도 걸린 사례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예도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순응한 씨 그 상신이 늦게 이루어진 그런 여성인데 이분은 그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차마 자결은 하지 못했지만 극진히 그 시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아주 잘 키웠다. 그래서 효열문이 내려진 그런 사례예요. 자, 내용이 어떤가? 그 효열 비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혹여 타인으로부터 더럽혀지는 봉변을 당할까요? 밤에는 칼과 낫을 지니고 날이 밝도록 실을 짰고 낮에는 종일토록 길쌈을 했다. 시어머니가 매일 닭고기를 원하여 조금도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받들었다. 매번 당하는 선대의 제사에는 뭐 의복을 정결히 하고 3일간 목욕제기하며 정결한 것으로 제사를 받들고 먼저 음복하지 않았다. 남편이 작거할 때도 손가락을 잘라 3일간 생명을 연장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현대의 그 우리들의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적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효와 뭐 열,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이제 퇴색하게 되면서 이런 효열 비각이라든가 정려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과 함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화 자원이기 때문에 좀 보존이 심각하다,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에는 그냥 다른 연고는 없고 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한 지위를 가졌던 그런 분들의 묘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요. 경신공주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조 이성계와 그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 맏딸. 이분의 묘는
그 용인의 처인구 포고급이라고 있는데 그 에버랜드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쪽에 이분의 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안 부부인 전시묘가 있습니다. 연안 부부인 전시는 이 왕후의 어머니예요. 친정어머니. 성종의 비였던 정현 왕후의 친정어머니인데 이 정현 왕후는 또 나중에 훗날 연산군을 피해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을 낳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 연안 부부인 전시묘가 기흥구 마북동에 또 향토 유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보면은 보호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풍창 부부인 조씨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숙종의 비인 인현왕후의 친정어머니 의 그 묘인데 이분의 그 묘자리는 명당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뭐 이름 없이 또 살다간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그나마 족적을 남겼는데 연려와 효부로 또 안타깝게 또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여성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사주당과 태교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사주당은 용인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여성이고 또 세계 뭐 인류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여성이고 그분이 지은 그 세계 최초의 태교 전문서인 태교신기 역시 인류사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저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간단하게 이사주당과 또 태교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태어나기는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순조 이 시대에 당쟁이 매우 치열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세자, 예, 당쟁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그런 그 당쟁 속에서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살던 그런 분이세요. 83세로 장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태종의 혈통을 이은 종친이고 또 노론 가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선대는 뭐 정치적으로 이름을 떨치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친 이창식 또 모친은 자랑을 지닌 강덕원의 딸인데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사셨던 그러면서 아주 가난한 살림을 살았던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주당은 우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제 천재적인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성의 길은 뭐 이제 길상과 바느질 하면서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조선 여인들이었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똑똑하다 보니까 길산 바느질을 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만 해서 평생을 살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인간적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뭐 소학이라든가 여사서 이러한 책들을 원문으로 된 책을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물리를 깨우쳐 버리고 해가지고 혼인 전에 이제 학문의 완성 단계에 거의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론 집안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또 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실천을 했던 그런 여성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용인에 있는 그 유한규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유한규는 소론 집안입니다. 진주 류씨의 명문가였는데 소론이다 보니까 또 집안이 영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또 가난하게 됩니다. 25세라는 좀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고 남편은 21세 연상이에요. 그리고 사주당이 네 번째 부인으로 그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 훌륭하고 천재적인 여성이 이렇게 혼인을 뭐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남편 유한규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태교신기라는 저술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노론 가문의 그 사주당은 성리학 공부를 주로 했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학문의 세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편 유한규는 실제로 대단한 그 학자였어요. 그래서 뭐 성리학은 물론이고 뭐 경서는 물론이고 이분은 뭐 의학서부터 또 음악, 특히 수학에 능통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나면서 이제 사주당도 또 학문의 세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학서적도 섭렵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태교신기라는 책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분은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희라는 천재적 조선의 천재로 알려져 있는 유희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분의 호가 2개가 있어요. 희현당과 또 사주당이라는 호가 있는데 희현당은 어질기를 바란다. 근데 혼인 전에는 이제 이 호를 썼지만 혼인 후에는 사주당이라고 하는 호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그 스승사자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주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주자를 스승으로 삼는다, 주자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호인데 이 사주당의 그 호를 통해서 이 여성의 학문적 깊이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사주당의 학문 세계와 그 저서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여성은 그 조선 후기의 여성 유학자이면서 실학자예요. 우리가 태교신기라고 하는 실학서를 쓰게 됨으로써 여성 실학자의 또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전과 혼인 후에 학문 세계에는 변화가 있고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자지벼나 가편여집, 태교신기 이런 책들을 썼는데 기록에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책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 해서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태교신기가 남게 되고요. 그 조선시대의 그 사주당은 조선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재 소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게 이제 혼인 전에 그 호서 거유들이 있습니다. 송명음, 한원진 같은 이런 대단한 학자들이 사주당이 정말 학문이 너무 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사주당을 만나고 싶었는데 조선시대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죠. 그래서 친척이 아니라서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것들이 송명음, 한원진, 문집 등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또 그 아들 유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쓴 그 일대기, 그 어머니 가장 중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까 천재아들 유희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천재아들 유희를 낳을 수 있었던 거는 그 태교를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천재아를 낳을 수 있었다. 바로 태교신기라는 책의 효염을 증명하는 책이다라고 증명하는 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재아들 유희는 그 나중에 용인 매산리에서 지금 모현에서 출생을 한 겁니다. 호는 서파, 방편자, 관청, 농부 이런 호가 있어요. 이분이 태어난 그 모현 지역은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위치한 그 일대입니다. 그 외대가 위치한 곳이 관청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호를 관청농부 이렇게 했어요. 유희 전기에 그 유희가 천재적 인물임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어려운 성리대전의 이치를 5살 때 이미 깨우치고 6살 때는 시를 자유자재로 지어요. 4살 때는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 편지 쓸 거를 자기가 듣고 대신해서 써서 서울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살 때 그 정철조의 품에서 주역을 논하게 돼요. 10세까지는 10살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배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그래서 11살 때부터는 어머니로부터 공부를 배우는데 어머니가 당시 너무 당쟁과 뭐 이런 사회가 혼탁하다 보니까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성까지 지극해서 어머니 말씀대로 평생을 농부로 지내고 또 뭐 이렇게 의원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주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 우리가 문통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00여 권에 이르는 거질인데 현대의 그 뭐 학자들도 이 책을 뭐 또 연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난해하고 또 깊이가 깊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희가 당대 그 조선 시대에서 있던 그 모든 학문의 분야를 다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학, 문학, 어학, 음악, 뭐 의학, 천문, 지리, 농어, 충수 등 이르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그 일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어떤 천재성을 증명하는 그 일화들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의라든가 뭐 좀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800년 정조 24년에 사주당 이씨가 62세의 나이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출산을 다 마치고 할머니가 됐을 때 이 태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서 이 책을 다시 쓰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801년에 아들이 언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문으로 쭉 썼는데 그 아들 유희가 장과 구를 나누고 언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희가 이렇게 언해를 하는 거는 과거에는 정말 뭐 이 경전에 대한 훈고 주석에서나 가능했었는데 그 유희는 자신의 어머니의 저술에 시도를 했어요. 이 유희 같은 이런 천재적인 학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정말 대단한 학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책들은 지금 뭐 성균관대학교 등에 보관이 돼 있고요. 그 집필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 저술계기가 아까 불에 태웠다고 하는 교자지묘라는 책의 그 일부분으로 일부분인 양태절목 부분으로 끼어 있던 겁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태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교 이후에 또 태어난 이후에도 양육서를 스스로 사주당이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던 것이죠. 근데 나이가 다 들어서 아들이 이제 방 한 구석에 있는 이 교자지묘를 발견하고 그 중에서 양태절목 부분을 보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렸겠죠. 서로 의논을 했겠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보완해서 좀 쓰자. 이렇게 해서 다시 태교신기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사주당이 굳이 이 태교신기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요. 태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참고할 태교책이 없었던 거예요. 전해지는 태교법이 구체적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얘기 내측에 빠진 것을 갖춰서 내가 태교신기를 짓겠다. 이 태교신기라는 말은요. 태교에 대한 새신자에 기록할 기. 그래서 태교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당당한 마저 있죠. 얘기에 빠진 것을 내가 갖추겠다. 이렇게 하는 정말 학자로서 여성 학자로서 당당함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 중걸과 영재가 많이 나와서 나라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는 의학도 발달하지가 못했고 또 여성들이 뭐 노동 환경에 많이 놓여 있었고 또 뭐 잘 먹지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아기나 태어나다가 죽거나 또 태어난 후에 죽거나 엄마도 아기를 낳다 죽거나 뭐 유산, 사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태교를 통해서 좀 태아를 건강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건강한 평생을 살도록 도와야겠다. 또 엄마의 건강을 도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태교신기를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때 당시 어떤 태교 전문서가 없었습니다. 모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주당이 지은 아주 독창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까 얘기 내측에 빠진 것을 갖췄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 뭐 내측에는 임신을 하면 뭐 바르게 앉아서 뭐 바르게 잘린 거를 먹고 또 뭐 현란한 뭐 그런 소리를 듣거나 보지 않고 뭐 요런 아주 간단한 내용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주당이 이 정말 전문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4 명의 자녀를 낳았던 그 임신 출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경서나 의학서 또 여성 규범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귀한 내용을 수집해서 이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태교 신기는 상당히 우수한데 그 서양에서 당시 이 시대의 사주당과 비슷한 시기의 서양에서는 인간의 뇌는 태어난 이후에 작동을 한다 이렇게 여겨졌고 또 뱃속에 있는 태아를 뭐 인간으로 존중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사주당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더군다나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다음에 뇌 존재를 인정을 했고 또 내용에 태어나면 끝이다 해서 적기 교육의 중요성, 바로 태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학자들의 평가도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태교 신기 이사주당을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조선의 학자들이 이거를 여기 다 뭐 이 신작이라는 분은 모든 여인들이 항상 소지해서 보게 하면 이 나라에 태어나는 백성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 이렇게 보았고, 또 위당 정인보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 책을 찾아 헤매 다니다가 뒤늦게 이 책을 손에 들고 정말 놀랍고 기뻐서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된 소원이 실현됐다 하면서 서양의 우생학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하면서 널리 퍼져서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할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권상규 학자도 세상의 독자들이 태교 신기의 뜻을 이해해서 몸소 실행한다면 나라의 인재가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태교 신기는 시대를 뛰어넘는 스테디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옆에 탈무드 같은 경우는 5,000년이 넘은 책인데도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4-5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세계인의 교양서일 뿐만 아니라 또 임신부들이 태교서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200여 년밖에 안 된 거는 있는 줄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계속 재해석 과정을 거쳐서 좀 더 현대어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교 신기의 해설서인 해설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태교 신기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신기는 그 저술하신 목적은 인성과 건강함과 총명함, 두뇌 발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3가지를 갖추면 바로 훌륭한 인재가 되겠죠. 인성이 바른 군자들이 많이 태어나서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랬고 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바랬고 그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재능 있는 총명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사주당이 현대 여성들이나 할 법한 그 음악을 듣고 또 그림이나 그런 어떤 고귀한 대상을 보고 또 산책을 하면서 걷는 태교, 태담 태교 이거를 다 실천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유일하고 하는 그 천재적인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10장 3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태교, 가족태교, 과학태교, 그 다음에 생명 존중의 사상도 우리가 태교신기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우선 태교신기 제1장 1절에는 사주당이 그 밝힌 태교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에는 군자를 지향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성리학의 최고봉이 바로 이제 군자, 성인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높은 그런 덕을 갖춘 그런 군자가 지향점인데, 사주당은 조선시대의 여성이다 보니까 일장일절의 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품은 하늘을 본받고 그런 어떤 그 맑은 그 성품을 가진 태아가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태아의 그 맑은 성품을 지켜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태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1장 1절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사주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성태교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 이제 부성태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승의 10년 가르침은 어머니 10달 기름만 못하고 어머니 10달 가르침은 아버지의 하루나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 시대는요, 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의 몫이다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주당은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아버지 태교 부분에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업신여겨 상처 주지 말고 말을 가려서 하고 아내의 침실이 아니면 함부로 거처해서 안 되고 또 음양이 조화롭지 못해 일기가 정상이 아닐 때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성태교 부분을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버지를 태교에 참여를 시켰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태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하루나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아래 보면 업신여겨서 상처 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잉태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첫 시작이 건강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정자의 건강함, 이거를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선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시 정모 세포가 생겨나서 정말 정자로 방사가 되는 그 3개월 동안의 그 어떤 태교의 중요성, 술, 담배를 끊고 또 어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갖추고 하루나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 태교 부분이 나오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그 시집살이가 광풍을 불던 그런 시대였었죠. 15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층층시아의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또 가진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사주당은 조선시대 이런 시대였음에도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며느리한테 뭐 성내거나 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시집살이가 광풍을 불던 시대에도 가족이 함께 태교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이제 사회적 태교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겠죠.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또 직장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아주 과학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화를 내거나 뭐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이거는 바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의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도 임신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혈관이 축소가 되고 아이한테 흘러 들어가는 그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영양분과 산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태아의 발육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뇌발육이 잘 안 돼서 정신지체, 뭐 또 유산이나 이런 경우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저술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태교 부분이 이제 과학성, 이것이 아주 사주당 태교신기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소음으로부터 보호해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아까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요, 아기가 뭐 이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정도의 뭐 이런 거는 또 이겨내겠죠. 하지만 지속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는 태아도 견뎌내기가 아마 힘들게 될 겁니다. 또 이 태아는 엄마 이 몸무게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엄마는 1이라는 충격을 받으면 태아는 그거에 뭐 200배, 뭐 100배, 200배의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태아가 그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정말 거의 뭐 보이지도 않게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어린 그 태아가 생명이 그 스트레스나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방역 물질, 방어 물질 이런 것들을 태 속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면역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또 이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라 이런 내용도 역시 그 요새 이제 초음파기기나 이런 거로 관찰을 하면 소음이 심할 때는 호흡을 멈추는 게 관찰이 되고 또 양수를 삼키고 뱉지를 않습니다. 양수라고 하는 것은 태아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죠. 네. 그 다음에 그 과학태교 부분에서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서 이 현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론인데 아기가 어머니 몸에 있는 것이 마치 오이가 오이 덩쿨에 있는 것과 같아서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태를 잘 기르는 걸 보지 못했고 태가 잘 길러지지 않고 능이 재주 있고 장수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가 2.5kg 이하를 저체중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성인병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NA 속 유전 정보가 자궁 속 단 10달 만에 바뀌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계급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태교로 인해서 훌륭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명 존중의 그런 깊은 뜻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옛 성인들도 보통 사람들보다 크게 달랐겠나 태교를 하고 안 함의 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당이 태어난 곳이 이제 충청도 청주인데 청주에서는 이렇게 지금 태교랜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성장한 곳이 그곳이라면 이제 용인으로 시집을 25세에 와서 83세까지 살면서 4명의 자식을 낳고 그것을 바탕으로 태교 신기를 짓고 또 그 세계 최초의 태교 전문서죠. 그 책을 짓고 또 용인에 잠들어 계십니다. 바로 용인은 이제 태교의 메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용인에서도 태교 신기와 이사주당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정말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현대 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는 독립운동가 세 모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오른쪽 사진에 그 연세 드신 분 같은 게 정정산 지사고 그 옆에가 오희영 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이제 오희옥 지사의 현재 사진인데 세 모녀가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보통 독립운동가 하면은 남성들을 생각을 하지만 정정산 지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들이 먹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한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한 그런 독립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용인 모현면, 용인 원산면 출신입니다. 정정산 지사는 이동면이 고향인데 원삼으로 시집을 온 거고요. 오희영, 오희옥 자매는 만주 앵목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오강선 장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예, 고향이 바로 원삼이에요. 그래서 이 용인의 원삼 지역을 빛내는 세 분의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재적 춤꾼 최승희,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결합해서 새로운 그 한국춤을 선보였던 일제강점기 때 마치 오늘날의 아이돌과 같은 K-한류를 이미 실현했던 그런 분이시다. 당시에 그 아주 유명했던 뭐 해밍웨이라든가 뭐 장콕도, 피카소 이런 분들까지도 최승희의 춤에 열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의 그 시댁이 바로
원산면 문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혼 살림을 했던 집터의 사진인데요. 제가 가서 찍었는데 지금 다 허물어져 있고 좀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집터의 주인도 이 의미를 알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끝으로 현대의 여성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다 돌아가셨어요. 한국미술관 관장을 지냈던 김윤순 관장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그 미술에 대한 뭐 화가가 아니세요. 비전문가지만 그 이론과 또 보는 안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 내에 현대미술관회의 상임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그 현대미술 아카데미를 개설을 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전설적인 아카데미인데 여기에는 뭐 삼성의 홍라이를 비롯해서 재벌가 부인들이 앞다퉈 이제 수강을 했었어요.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뭐 정말 뭐 백을 써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 명성을 날렸던 그런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고 시험까지도 보았고 출석 체크까지 다 했던 그런 대단했던 여성인데 이분이 용인 마북동으로 현대미술관을 한국미술관을 차려서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현대미술 아카데미를 하면서 용인의 어떤 문화예술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백남준하고 또 그 친분이 두터웠었어요. 그랬고 또 그 백남준의 부인이었던 구보다 시케코와도 아주 친분이 두터웠었는데 따라서 이제 한국미술관에서는 백남준의 작품도 지금 볼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특집 전시회 이런 것들도 종종 개최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구보다 시케코, 백남준의 부인이었던 그 구보다 시케코 역시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이신데 자신은 일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용인에 그 전에 시장을 했던 분이 명예 그 용인 시민증을 줬을 때 그렇게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용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느끼고 일본에서 이분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하면서 모셔가려고 했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용인에서 시케코 전시도 있었고 다양하게 용인의 그 예술 수준을 끌어올렸던 그런 여성이었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준비한 모든 용인의 여성을 살펴보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